저 아이의 손끝에서 거대한 붉은 물결이 시작될 것이오. 한양 북촌의 권세가 최대감댁 마당. 어느 날 찾아온 기이한 관상가 노인은 차를 들고 지나가던 며느리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핏기가 싹 가실 예언을 남겼습니다. 역적의 딸을 액바지 며느리로 들였던 최대감의 마음에 잔인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저 계집이 앙심을 품고 가문의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른 봄날 아침 안채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루 위에 쓰러진 대감의 외아들 준혁. 그리고 그 옆으로 흩뿌려진 선명한 선홍빛 피. 뛰어나온 최대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관상가의 말대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마당이었습니다. 역적의 씨가 내 아들에게 독을 먹였다. 저 계집이 처음부터 피바람을 몰고 들어온 게야. 과연 관상가가 말한 거대한 붉은 물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 도성 어귀에 아무도 감히 들어서려 하지 않는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역적지가라 써붙인 붉은 방이 나부끼고 있었고 한때 고운 단청을 자랑하던 처마는 이미 반쯤 내려앉아 비바람에 제 몸을 내어주고 있었지요. 그 집 안에서 어린 것셋이 서로의 등을 붙이고 숨죽여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막내 철이가 누나의 저고리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맏딸 연희는 동생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18이라기엔 너무 야윈 손이었고 18이라기엔 너무 오래된 눈빛이었지요. 대답 대신 그 눈빛으로만 동생을 달랬습니다. 불과 사흘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었으나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한번 역적의 딱지가 붙으면 진실이고 억울함이고 입 밖에 낼 수조차 없는 것이었으니 연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제 가슴 깊이 묻어두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솥 안은 비어 있었고 동생들의 볼은 쪽비처럼 파리하였으며 뒷마당엔 어제 내린 진눈깨비가 아직도 녹지 않은 채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꼼짝 않고 있다간 역적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굶주림에 먼저 쓰러질 판이었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작은 고비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서찰들, 옥도장 하나, 그리고 맨 아래 접힌 종이 한 장. 종이를 펼치자 흐릿한 붓 글씨가 보였습니다. 쌀새가마니, 최대감댁, 을해년춘. 아버지가 어느 봄날 최대감에게 빌려준 쌀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넉넉한 처지도 아니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선뜻 손을 내밀곤 하던 아버지의 낡은 버릇이 남긴 빛바랜 명문 한 장. 연희는 그 종이를 가슴께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손바닥만 한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낡았지만 선명하게 붉은 그 주머니 안에 연희는 명문을 조심스럽게 넣고 끈을 여미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최대감댁은 한양 북촌 한가운데 자리한 큰 기와집으로 대문만 봐도 주인의 위세가 절로 느껴지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눅들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니 허기진 동생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집 가시네요? 문지기가 콧방귀를 뀌며 물었고 연희는 물러서는 대신 붉은 주머니를 내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역적 이참판댁 맏딸입니다. 문지기의 미간이 좁아졌다가 마지못해 안채로 들어가 정가를 넣었고 한참 만에 안에서 나온 것은
최대감 본인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차가운,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연희를 한번 훌쳐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딸이 우리 집을 찾아오다니 제 발로 불을 찾아온 하루살이로구나. 쌀새 가마니를 받으러 왔습니다. 대감. 연희가 주머니 안에 명문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좌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분명 당혹한 기색이었습니다. 갚을 길이야 있었겠으나 지금 역적의 가문에 손을 내민다는 것이 자칫 연루로 비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곡식으로 갚는 것은 어렵다. 대신 그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너라. 연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의 외아들 준혁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피를 자주 토하는 아이였고 동네 소문에는 이미 오래 살기 어렵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으니 쉽게 말에 병약한 아들의 액을 받아낼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라면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이고 아무도 그 사연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터이니 대감의 계산으로는 이보다 더 편리한 거래가 없었던 것이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동생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연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겨울 연희는 최대감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한겨울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맨손을 담가 빨래를 했으며 밥상을 들고 안채를 오갈 때는 노비들조차 눈길을 피할 만큼 고된 나날이었는데 상전이 먹고 남긴 찬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도 허다했고 바늘 하나 제대로 들 시간도 없이 손이 텄다가 피가 나고 그 위에 또 살이 올라 새살이 텄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단 한 번도 허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방 귀퉁이에 홀로 앉아 붉은 비단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쌌는데 주머니를 쥐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으며 언젠가 동생들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을 그날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그려지곤 하였으니 그것이 연희를 살아있게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장터 한켠에 나타난 노인 하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서너 집의 운명을 족집게처럼 짚어냈다는 것이었지요. 부잣집 도련님이 석 달 안에 큰 병을 앓는다더니 그대로 되었고 남의 논을 탐내던 마름이 관가에 불려간다더니 그 역시 그대로 되었다 하여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을 입에 담을 때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일종의 예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들의 말도 모두 엇비슷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눈빛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들 했습니다. 그 노인이 최대감댁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봄비가 막 개인 어느 오후였습니다. 문지기가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노인은 이미 대문 앞에 서서 마당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발소리도 없었으며 들어오겠다는 말도 없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문지기는 선뜻 그를 막아서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기운을 풍겼기 때문이었지요. 낡은 도포 자락은 수십 번은 기웠을 것처럼 헤었지만 걸음거리며 고개를 드는 방식이 남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방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 눈길이 기와를 보는 것도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멈추고 곁눈질을 했고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참모가 슬그머니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관상을 봐드릴까요, 대감? 노인이 사랑채 쪽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크게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당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지요. 대감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 대감은 오래전부터 관상에 관심이 많았고 찜찜한 마음을 달랠 길 없을 때마다 점쟁이나 관상쟁이를 불러들이곤 했으니 그날도 별 다름없이 노인을 사랑채로 드렸습니다. 차 한 잔이 오가고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대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보통 관상쟁이라면 이마를 보고 코를 보고 귀를 보며 무언가를 술술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노인은 그저 눈만 가늘게 뜨고 대감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감의 등 뒤로 묘한 서늘함이 흘렀고 마침내 노인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은 복이 많은 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 앞으로 연희가 차 쟁반을 들고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발걸음에 주목하지 않았고 연희 본인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하였지요. 그런데 노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떨어져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연희에게로. 그것이 단순히 발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으니 아까까지 대감을 바라볼 때와는 결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 발이 멈췄습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은 한동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러나 무언가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아래서 연희는 자신의 속이 낱낱이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다 숨겨둔 것들이 전부 드러나는 듯한 야릇한 느낌이었지요. 쌀새 가마니의 무게, 동생들의 얼굴, 밤마다 혼자 쥐어짜던 붉은 주머니까지 전부 보인다는 듯이 노인은 천천히 대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 아이의 손끝에서 거대한 붉은 물결이 시작될 것이요.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온 마당이 붉게 물들 상이옵니다. 짧은 침묵. 최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노인은 그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뒤 사뭇 태연한 걸음으로 대문을 나섰고 마당 한쪽에 굳어 서 있던 연희는 자신에 대해 오간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붉은 물결 온 마당이 붉게. 그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연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대감은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역적의 딸, 하루하루 일을 악물고 버티는 며느리, 자신이 쌀새가마니로 사들인 목숨, 그 아이가 앙심을 품고 가문에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든 그렇게 읽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설 때마다 대감의 눈이 좁아졌고 연희가 우물 앞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할 때마다 마루 끝에 앉은 대감이 말없이 그쪽을 바라보았으며 하인들은 눈치를 채고 하나둘 연희 곁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는 알면서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여전히 붉은 비단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주머니 안의 명문은 이제 빛이 많이 바랬지만 연희에게 그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고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였으며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을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온 마당이 붉게 물든다. 잠들기 전 그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예언이 자신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상가가 다녀간 뒤 최 대감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닭이 울었고 밥상이 오가고 빨래가 널렸으며 하인들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마당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움직이던 사람들의 속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연희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원이 그려지는 것만 같았지요. 참모가 밥을 퍼줄 때 국자를 아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고 빨래터에서 나란히 앉던 몸종이 한 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대감의 눈빛이 집 안 전체로 조용히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데도 기력이 필요한 법인데 그 기력마저 바닥나가던 어느 저물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독을 닦고 안채 마루를 걸레질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까지 나른 뒤 연희는 행랑채 처마 및 좁은 툇마루 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저녁 밥상은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으니 배가 고프다는 생각조차 이제는 기력이 아까워 접어두어야 할 판이었지요. 툇마루 아래 마당에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느린 힘이 없는 발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병을 오래 앓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조심스럽고 얕은 발소리였지요. 연희가 눈을 뜨자 안채 쪽에서 준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연희의 남편이었으나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산 것은 반년이 되었어도 제대로 밥상을 마주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낯설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기억하는 사이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하고 여위였으며 이 추운 저녁에도 도포자락이 바람에 흔들릴 만큼 몸이 가벼워 보였지요. 그가 연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찬압이었는데 연희가 그것을 바라보자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찬압을 툇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뚜껑 달린 그릇 하나와 수저가 나왔고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밥과 고기 2점이 놓인 반찬 그릇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연희가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가리키는 눈빛으로만 먹으라는 뜻을 전했지요. 고맙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안 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연희의 가슴에 더 깊이 닿았습니다. 연희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아까운 밤이었으니까요. 대신 꼭꼭 씹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밥 한 숟갈에 이 집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고 그 온기가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 어딘가를 아주 천천히 녹여내었습니다. 한참 뒤 연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날이 춥소. 준혁은 그 두 마디를 하고 다시 안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도포 자락,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는 발걸음, 그러나 끝까지 허리를 세우고 걷는 어깨. 연희는 그날 밤 붉은 비단 주머니를 쥐며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야 한다. 다른 어떤 다짐보다 단단하고 다른 어떤 원망보다 먼저였습니다. 동생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고 살아남겠다는 이를 악물음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이 집을, 이 사람을 제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그것이 연희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품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간혹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모습을 감추는 법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깃던 연희가 안채 쪽에서 나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는데 무언가 쓰러지는 것인지 부딪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연희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 문이 열린 채였습니다. 문지방 너머로 보이는 것은 마루 위에 쓰러진 준혁이었고 그 옆으로 마루 바닥에 흩뿌려진 선명한 붉은 빛이 피었습니다. 연희가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의 어깨를 붙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눈이 반쯤 감긴 채 고개가 축 늘어지는 것이 혼수 상태가 분명하였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 끝에 아직도 선홍빛이 맺혀 있었지요.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안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소란이 사랑채까지 닿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대감의 얼굴은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마루 위에 붉은 피를 보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주위를 느리게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연희에게 닿는 순간 인연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인연이 드디어 일을 냈구나. 대감, 지금 서방님을 의원에게 먼저. 닥쳐라.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고 연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이미 연희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가 보는 것은 오직 마당에 흩뿌려진 붉은 빛이었고 관상가가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온 마당이 붉게 물들 상이옵니다.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대감은 굳게 믿었습니다. 역적의 씨가 내 아들에게 독을 먹인 것이야. 저 계집이 처음부터 우리 가문에 피바람을 몰고 들어온 게야. 이성이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는 논리가 없는 대신 확신이 있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연희는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준혁의 축 늘어진 손이 마루 끝에 걸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찬압을 소리 없이 내려놓던 손, 아무 말 없이 먹으라고 밀어주던 손,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은 그 손을 바라보며 연희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여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감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연희는 무릎을 꿇고 준혁의 머리를 받쳐 천천히 눕혔습니다. 저고리 소매로 입가의 피를 닦아내고 대감 쪽으로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지금 당장 의원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의원은 왔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대감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의원이 남긴 말은 간단하였으니 폐가 많이 상하였고 당장 어찌할 방도가 없으며 조용히 쉬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차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떠났지요. 대감은 사랑채 문을 닫고 2시경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시간 동안 안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준혁에 가는 숨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는데 살아있다는 소리가 이토록 조마조마하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지요. 연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숨소리를 세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 손이 내려놓던 찬압, 추운데 라는 그 두 마디, 그리고 오늘 아침 마루 위에 쓰러지던 그 몸. 반년 동안 이 집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이 고작 하룻밤이었는데 그 하룻밤이 지금 저 문 너머에서 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연희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이 세상이 처음부터 자신에게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이었지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대감의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내보내라.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대감이 마당으로 나왔고 연희는 우물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내쫓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발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지요. 역적의 딸을 액바지 며느리로 들인 것이 내 잘못이었다. 쌀새가마니 값은 충분히 받았을 것이니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서방님이 저 꼴로 쓰러진 마당에 저를 내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대감의 등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것이 감히. 대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손이 연희의 옷고름을 스치고 지나가며 저고리 안에 품어두었던 붉은 비단 주머니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연희에게는 세상 어느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주머니, 아버지의 명문을 품은 주머니, 밤마다 동생들의 얼굴을 그리며 쥐어짜던 주머니가 차가운 마당 흙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었습니다. 진흙 묻은 발이 붉은 비단 위에 내려앉는 순간 연희의 눈이 감겼습니다. 2번, 3번 발이 오갈 때마다 선명하던 붉은 빛이 검은 흙으로 뒤덮여갔으니 그것은 주머니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연희의 지난 반년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무참히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나가거라.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연희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주머니를 손으로 털지도 않고 그대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인들이 길을 터주었고 연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따로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집에 역적의 딸이 다시 나타난다면 동생들까지 위험해질 터이고 도성한 어느 집도 역적의 딸을 받아줄 리 없었으니 연희의 발은 도성 밖으로, 산 쪽으로, 그저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성에서 반나절거리, 험하기로 소문난 돌산 기슭에 허물어진 흉가 하나가 연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삭풍이 벽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지붕의 절반은 이미 내려앉아 하늘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으며 마루는 썩어 밟을 때마다 신음을 내었습니다.
첫날 밤 연희는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뜬 채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렸는데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음도 배가 불러야 나오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로 삼켰고 마른 나무 껍질을 씹어 넘겼으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흉가 뒷산을 헤매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라도 캐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그저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로 발이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가시덤불이 저고리 소매를 찢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며 오르던 비탈 끝에서 연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시덤불이 가장 빽빽하게 우거진 그 한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산에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핏빛처럼 붉고 투명할 만큼 선명한 손톱만한 열매들이 가시덤불 가득히 송이송이 맺혀 있었지요. 죽기 직전에 사람 눈에 보이는 환상인가 싶어 연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열매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연희는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달려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독이 든 열매일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사람을 꿰어 목숨을 앗아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듯 선명하게 붉은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연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독이 든들 어떻단 말인가? 먹지 않아도 사흘 안에 이 산에서 쓰러질 몸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없고 서방님도 없고 이 집 저 집 기댈 곳도 없는 이 산속에서 두렵다고 손을 거두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연희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하나를 따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둥글고 터질 듯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천천히 입안에 넣었습니다. 혀 위에서 껍질이 터지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씹었습니다. 시큼하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달았습니다. 혀 안쪽까지 번지는 은은하고 진한 단맛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뻗어 열매를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시덤불이 흔들리며 핏빛보다 더 붉고 선명한 열매들이 연희의 손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그 말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의 손끝에서 거대한 붉은 물결이 시작될 것이요. 그날 저녁 흉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검고 넓었으며 별이 빽빽하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연희는 처음으로 이 산에서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복분자 군락을 발견한 뒤부터 연희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을 오르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두 팔 가득 열매를 안고 내려와 흉가 마당에서 즙을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비볐고 나중에는 돌을 갈아 절구 삼아 찧었습니다. 손이 늘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고리 소매도 붉었으며 무릎 꿇고 앉아있는 흙바닥도 붉었지만 연희는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것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즙을 항아리에 담아두면 며칠 뒤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고 그 냄새를 맡으며
연희는 비로소 봄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풀리면 장터에 내다 팔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한 항아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10항아리라면 20항아리라면 동생들에게 쌀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었지요. 그 생각만으로 가시에 찔린 손이 아프지 않았고 찬바람이 매섭지 않았으며 썩어가는 마루에서 밤을 새워도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섣달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벽틈을 타고 들어와 흙바닥을 훑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저고리 위에 거적대기를 두 격 뒤집어 쓰고도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가슴께까지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낮에 열매 한 줌을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항아리 안에 즙은 팔기 위해 손대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였으니 결국 남은 것은 마당에 펼쳐 말리다 쪼그라든 열매 몇 알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껴야 했지요. 내일은 산을 오를 수 있어야 하고 모레도 올라야 하고 글피도 올라야 했으니까요.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자국이 골맞다가 아물기를 반복한 끝에 손바닥 전체가 낯선 사람의 것처럼 거칠고 두꺼워져 있었지요. 이 손이 한때 바느질을 하던 손이었다는 것이 아주 오래전 다른 삶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 위에 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비단도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쥐었습니다. 꽉! 손이 아파올 만큼 철이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철이가 밥은 먹고 있겠지. 둘째는 어디서 자고 있겠지. 올겨울을 버티고 있겠지. 모른다는 것이 이토록 무겁다는 것을 연희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지 굶고 있는지 아픈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이 산에 혼자 있다는 것이 추위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얼어붙는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봄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연희는 겨울을 넘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날과 같은 하루였고 전날보다 조금 더 야윈 하루였으며 그래도 기어이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하루였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항아리는 하나씩 늘어갔고 마당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는 항아리들을 볼 때마다 연희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좀 더 가면 된다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고 흉가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던 어느 날 아침, 연희는 항아리 12개를 지게에 얹고 산을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이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지게를 내려놓고 흉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한식경이면 그치겠거니 하였더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유례없는 폭우가 산을 두드렸고 나흘째 새벽에 굉음과 함께 산 중턱이 허물어졌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산사태가 흉가로 내려오는 유일한 길목을 흙더미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연희는 무너진 흙더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길로 차보았으나 꿈쩍도 않았고 맨손으로 파보았으나 파낼수록 위에서 더 흘러내렸지요. 사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흉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큰하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다 못해 발효를 넘어선 무언가 썩어가는 것 같은 텁텁한 악취가 항아리 안에서 가득 피어올랐지요. 연희는 뚜껑을 닫고 옆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냄새는 같았습니다. 그 옆 항아리도 그 옆도 12개 모두 같은 냄새였습니다. 한겨울을 버티며 따고 찢고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손이 수십 번 골맞다 나았고 섣달 밤 이를 악물며 지켜온 것들이었지요. 폭우가 내리는 동안 공기가 달라져 발효가 잘못된 것인지 항아리 안으로 빗물이 든 것인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터에 내다 팔 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길이 막혀 산을 내려갈 수 없었고 산에서 캘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캤으며 항아리 안의 것은 썩었습니다. 연희는 흙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무섭지도 억울하지도 않게 그저 담담하게 찾아왔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발자국이 남긴 흙이 비단실 사이사이에 끼어 아무리 털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흉가 마당으로 낯선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흙더미가 막은 길을 어찌 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등에 커다란 짐을 진 중년 사내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약재 상자 특유의 나무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앞섰고 사내는 두리번거리다가 처마 밑에 앉아있는 연희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있었구려. 길을 잃어 이리 들어왔소.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 약재상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짐을 내려놓고 마당을 둘러보다가 처마 밑에 줄지어 늘어선 항아리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것은 무엇이오? 복분자 즙입니다. 사내가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오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뚜껑을 닫으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다 쉬었구려. 이런 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가 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한 입 드리리다. 걸음으로라도 쓰게. 연희의 눈이 동전 위에 멈추었습니다. 12항아리였습니다. 한겨울을 버티며 따고 찢고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섣달 밤 이를 악물며 지켜온 것들이었지요. 그것의 값이 동전 하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동전 하나가 나았으니까요. 사내가 손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고 열려있던 항아리 뚜껑 사이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 그런데 그 냄새 안 어딘가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썩은 냄새 안에 단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복분자를 입에 넣던 날 혀 위에 번지던 그 달큰함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악취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지요.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항아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시큼함이 먼저 올라왔지만 그 아래를 더듬으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단내가. 연희는 천천히 손가락을 즙 안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혀에 댔습니다. 시큼하고 쓰고 마지막에 달았습니다. 처음 산에서 열매를 따먹던 날과 같은 다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깊고 진한 다름이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숙성된 것만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낸 다름이었지요. 썩지 않았습니다. 익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썩은 것을 어쩌겠다고?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항아리를 하나씩 들여다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12개의 항아리를 마당 가운데 원을 그리며 늘어놓고 남은 복분자 열매를 한 바가지씩 마당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빽빽하게, 가장 고르게 마당이 한쪽도 빠짐없이 붉은 열매로 덮이도록 사내가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허리를 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의 흉가 마당이 핏빛보다 더 선명하게 붉었습니다. 12개의 항아리와 수백 송이의 열매가 가득 깔린 마당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온 마당이 붉게 물들 상이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재상이라더니. 그로부터 닷새 뒤 연희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큼함은 여전하였으나 그 위에 꽃향기처럼 은은하고 깊은 향이 피어올라 있었지요. 즙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깊고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썩은 줄만 알았던 즙이 햇빛과 바람을 맞아 제대로 발효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천하의 명약이라 부르게 될 복분자주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돌산 흉가에서 내려온 한 여인이 빚은 복분자주가 죽어가던 병자를 살렸다더라. 노쇠한 노인의 기력을 되살렸다더라. 귀한 분들이 한 단지에 금 한 양을 치르고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직접 확인한 이들의 입을 통해 믿게 되었고, 이내 한양 북촌 귀족들 사이에서 그 복분자주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체면치레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단이 들어선 곳은 한양에서 가장 목이 좋은 시전 거리 한가운데였습니다. 상단 안으로 들어서면 수십 개의 붉은 항아리가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가장 안쪽 자리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맑았으며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은 여전히 가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비단보다 귀해 보이는 손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상단이 돌아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단 문 앞에 낯선 행색의 노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등에는 사람을 업고 있었습니다. 다 해진 도포자락이 바람에 날렸고 얼굴에는 한때의 위세가 흔적처럼만 남아 있었으며 업힌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축 처져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 알아온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문지기가 막아서려 하자 노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주인마님께 여쭤보거라. 최 대감이 왔다고. 연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상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꾼들이 연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연희는 수중에 붓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고 지늘게 짓밟히던 주머니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마당에서 등 뒤로 들리던 대문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들어오시게 하여라. 최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상단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그의 눈에 수십 개의 붉은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일꾼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가장 넓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대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며느리야. 그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세도 냉기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다 탕진한 뒤에 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등에 엎인 준혁이 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낫지 않은 채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단 한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껄껄껄.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단 구석 자리에 낡은 도포 자락을 걸친 노인 하나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눈빛,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을 연희는 알았습니다. 관상가였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상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감 쪽으로 걸어와 팔짱을 끼며 그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피를 본다고 하였소? 대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제왕의 빛깔이요. 큰 불을 상징하는 색이요. 저 아이의 손끝에서 온 마당을 가득 채울 붉은 기운이 보인다 하였더니 당신은 그것을 피바람으로 읽었구려. 관상가의 목소리에 조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알고 있던 것을 마침내 꺼내는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지요. 나는 첫눈에 알았소. 저 아이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될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그러나 그 재주가 꽉 막힌 시대간에 갇혀 있는 한 싹이 트기도 전에 밟힐 것이 뻔하였으니 그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겁을 주어 내보낸 것이오. 넝쿨째 굴러온 복을 당신 스스로 발로 차도록. 상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관상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그 눈빛과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채 문 앞을 지나치던 자신을 꿰뚫어 보던 눈. 그 눈이 자신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연희가 품고 있는 것의 크기를 보았던 것이지요. 연희는 천천히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들의 무게가 그를 더 깊이 구부리고 있었지요. 한때 연희를 내쫓던 손이 지금은 아들의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당에서 홀로 빨래하던 새벽들이, 찬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던 날들이, 섣달밤 홀로 이를 악물며 주머니를 쥐던 그 밤들이 다 잊혀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 자리에서 갚는다면 자신이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연희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갚고 나면 자신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아직도 대감의 발자국이 남긴 흙 얼룩이 비단실 사이에 끼어 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두 손으로 쥐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금덩어리, 은비녀, 옥패 하나를 차례로 집어넣었습니다. 주머니가 묵직하게 불룩해졌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최 대감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받아쥐는 손이 그 붉은 비단을 알아보는 순간 더 크게 떨렸습니다. 제 발로 짓밟았던 것을 그 안에 가득 채워 돌려받는 손이었지요. 대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주머니를 가슴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였고 등에 업힌 준혁이 그 진동을 느꼈는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희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의 눈이 천천히 연희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미리 다려둔 복분자 진액을 가져왔습니다. 손수 떠서 준혁의 입에 천천히 흘려넣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어느 저물녘 툇마루에서 건네받았던 그 밥 한 숟갈처럼 연희는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관상가는 어느새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식지 않은 찻잔만 하나 남아 있었지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을 누워있던 몸이 처음으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 연희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준혁이 말하였습니다. 날이 춥소. 연희가 웃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두 마디였는데 이제는 그 두 마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마디로.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한양도성에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이 참판가의 아들 이철, 연희의 막내 동생 철이가 과거에 으뜸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쌀새가마니 값으로 팔려가던 날 이후 이를 악물고 그를 일궈온 세월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지요. 방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철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는데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아마도 철이 본인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연희의 집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희와 준혁, 최대감, 장원급제한 철이와 동생들이 모두 한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준혁이 먼저 수저를 집었고 그것을 신호 삼아 하나씩 따라 들었습니다. 철이가 연희의 잔에 복분자주를 따랐습니다. 말없이 두 손으로 최대감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잔에 따르는 붉은 술을, 따르는 철이의 손을, 받는 연희의 손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께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에 앉기 전부터 품고 온 것이었지요.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말하고 멈추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연희는 대감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깊고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흉가 마당에서 홀로 마셨을 때와 같은 맛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과 함께 마시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임을 연희는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 수저 소리, 간간히 웃음소리가 마당에 차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으며 별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지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섣달밤 이를 악물던 흉가가 있었고 그 마당에서 혼자 복분자를 먹던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 연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무겁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와 서더니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한번 지나쳐갔습니다. 날이 춥소. 준혁이 말하였습니다. 연희가 웃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서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